양자 컴퓨터 상용화의 첫 번째 승전보를 5년이나 10년 내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가능한 분야가 화학, 재료, 제약과 같은 분자의 에너지 상태를 추정해내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AI 같은 경우에는 범용성 기술인 반면에 양자 컴퓨터는 극한 기술이랄까요? 지금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는 암호를 풀어내는 양자 컴퓨터는 젠슨 황이 그 정도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없다고 해도 전 별로 놀라지 않을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샤로잡다에서는 양자역학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흥미로우면서도 현실적인 진짜 찐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에서 물리학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정현석이라고 합니다. 사실 찐 전문가라고 해도요. 네. 양자 컴퓨팅 기술이 굉장히 다학적인 그러한 분야입니다. 맞아요. 어떤 한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 이제 기초과학자죠. 저 같은 경우에는. 리처드 파인만이 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양자역학을 100%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예. 그런 맥락에서 저희 모두 그렇죠. 저는 파인만 그 말씀에 네. 사실 한 면으로는 동의하고요. 네. 근데 또 한 면으로는 이해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양자역학을 이해한다라는 게 양자역학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자꾸 사용하다 보면 그것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러한 틀이 우리 안에 형성되는 건데요. 원래 세상은 그런 거다, 원래 자연 법칙은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은 이해를 했나 못했나 좀 헷갈리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해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이제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팅 센터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주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 곳인가요? 양자 컴퓨팅 구축의 전 요소랄까요?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실용적인 양자 기술에까지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또 기초 연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양자역학의 수수께끼랄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풀렸지만 검증이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자 중첩이나 얽힘이나 또 비국소성 같은 것을 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규모를 늘려서 거시적인 그러한 세계에서 이것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양자 고전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작업, 가장 극한까지 검증해내는 그런 작업은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물론 이용을 해가지고 정보 처리에 어떠한 이득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연구들을 통합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양자 컴퓨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양자 컴퓨터가 가장 뜨거워지고 있는 시기는 이제 올해 초부터 이 젠슨 황이나 아니면 메타의 CEO인 저커버그가 양자 컴퓨터 이거 상용화되려면 한 20-30년 걸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한국의 주주분들이 거의 뭐 반의 반토막이 나서 눈물을 흘렸던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또 말을 바꿨단 말이죠. 최근 들어서 이 젠슨 황이 변곡점에 도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뭐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한 3-4년 내로는 이게 상용화 될 것 같다는 얘기도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양자 컴퓨터 현재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발전된 것 같으세요? 최근에 상당히 인상적인 발전이 물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자 중첩이나 얽힘을 다루는 데 있어서 과거보다는 제어성이 정말 대단히 높아졌고요. 오류도 어느 정도 이제 억제하는 것을 해내고 있고 그런 정도 수준까지는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은 이제 실용적인 구현 그 단계에 이르지는 아직은 못했죠. 왜냐하면 이 오류들을 정정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어렵기 때문이고요, 물론. 근데 어느 정도가 우리 목표인가, 거기에 따라서 좀 이거는 좀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쇼어의 알고리즘 같은 게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소인수 분해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암호 체계를 막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거는 상당히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문제고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오류 정정, 제어가 필요합니다. 논리적 큐빗만 해도 수천 개가 필요할 것이다. 논리적 큐빗 수천 개라면은 물리적 큐빗은 그거에 또 수천 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0만 개 정도의 큐빗을 상당히 정확한 정도로 제어를 해야지 암호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양자 컴퓨터가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또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중간 단계에 있는 목표로는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오류를 어느 정도 제어함으로써 실용적 가치가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요즘 말하는 그 니스크라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그 니스크라는 말이 여러 가지 문맥으로 좀 쓰이긴 하는데, 제대로 된 오류 정정 전 단계고 어느 정도 중간 규모에서 노이즈가 여전히 이제 존재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죠. 현재 이미 니스크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학자들은 현재가 딱 그렇거든요. 혹은 후기 니스크랄까요? 표현을 굳이 해보자면은 아마 사람들이 전망하기로 첫 번째 가능한 분야가 뭐 화학, 재료, 제약과 같은
그런 분야에서 양자 컴퓨터 상용화의 첫 번째 승전보를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이제 갖고 있는 것이죠. 이건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양자 시스템을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분자의 에너지 상태를 상당한 정확도로 추정해내는 좀 예측 가능한 미래 내에 예를 들어서 5년이나 10년 내에 그러한 응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중간중간에 논리적 큐비트, 또 물리적 큐비트, 그리고 뭐 오류를 이제 보정해주는 뭐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말씀해주셨는데 그 하나하나가 하는 역할들이 뭘까요? 논리적 큐빗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큐빗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논리적 큐빗은 약간 좀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오류 정정이라는 것은 논리적 큐빗 하나를 높은 신뢰도로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 개의 그 물리적 큐빗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오류를 정정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원하는 신뢰도 이상의 논리적 큐빗 하나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물리적 큐빗이 논리적 큐빗 하나의 효과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비율이 좀 정해져 있나요? 뭐 1대 4라던가. 보통 뭐 1000개 이상 1대 4를 말씀하셨는데 1대 4 정도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것도 또 다른 기술들이 필요하고 하니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뭐 상용화했다는 뭐 IBM의 몇백 비트 그거는 논리적 큐비트 말하는 건가요? 대부분 물리적 큐빗을 말합니다. 우리 F1 경기 보면은 운전수는 한 명이지만 그거 중간에 타이어 갈아주는 몇십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연구가 다 필요합니다. 한면으로는 하드웨어의 제어성을 계속 좀 향상을 시켜야 되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이런 킬러 앱들을 찾아내야 되죠. 킬러 앱이 뭔가요? 상용화 혹은 실용화를 할 수 있는 분야? 그런 애플리케이션, 그러한 응용 문제들, 그런 알고리즘들을 또 계속 찾아내고 개발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연구가 다 필요한 것이고요. 정말 암호를 풀어내는 그런 양자 컴퓨터를 가까운 장래에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 전망과 회의적 전망이 엇갈립니다. 그렇지만 뭔가 상용화 가치가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가까운 장래 내에 나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 전망이 좀 우세한 상황이죠. 좀 기초적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 원리부터 좀 얘기를 나눠보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얘기를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와 어떤 점이 다른가, 비트랑 큐비트의 차이라고 많은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수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는 0과 1 그리고 큐빗은 0과 1의 중첩이 가능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자 컴퓨팅 계산이 고전 계산을 포함한다. 고전 비트의 경우는 0과 1 근데 양자 비트의 경우는 0과 1의 임의의 중첩 A0 플러스 B1 해가지고 A와 B의 숫자는 임의의 복소수가 될 수가 있는 무한한 그러한 중첩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큐비트들의 숫자를 늘려나가면은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의 크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큐빗을 도입함으로써 고전 비트로는 다룰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죠. 고전 컴퓨터는 예를 들어 자물쇠를 열 때 0000 0001 해서 9999 사이에 이제 10,000번을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양자 컴퓨터는 이제 중첩 상태가 되니까 0000부터 999 사이를 동시에 한번 계산해보고 그 중에서 딱 풀리는 게 뭔지를 한 번에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우월성을 띌 수 있다라고. 좋은 맞을까요? 설명이신데요. 그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병렬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걸 다 보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마지막 순간에는 어느 한 가능성으로 다 이제 수렴이 돼버리죠. 계산을 하다가 나중에 측정을 할 때는 결국 양자 상태가 붕괴가 돼버리기 때문에 붕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그 과정을 잘 이용을 하면은 그 이용하는 과정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 문제들 여기에 적합한 문제들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어떤 범용성 모든 거를 다 고전 컴퓨터보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특정한 태스크들은 그걸 찾아낸 거죠. 그리고 양자 중첩 상태는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깨져버리는 그러한 기전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결 깨어짐 식으로 우리가 부르는데 그리고 그 물리 현상은 물리계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이 중상 상태를 유지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온도를 극저온으로 막 영하 270도까지 떨어뜨리거나 정확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극단의 환경을 만들어서 얘가 그 히키코모리처럼 혼자 존재할 수 있게 다른 녀석과 상호작용하지 않게끔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게 맞는 그 상태를 거죠. 유지하는 게 상당히 또 어렵고요. 결맞음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시간 내에 빨리 계산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류가 그렇다고 해도 안 일어날 수는 없으니까 계속 정정해주는 그 장치까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양자역학 이야기하면 또 양자 중첩도 있지만 양자 얽힘도 저는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뭐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이게 결정되는데 안드로메다랑 300만 광년 떨어져 있는데
이게 한 번에 뭐 양자 얽힘으로 이제 결정된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교수님께서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 카드를 사용해서 양자 중첩과 얽힘을 설명해 보면 어떨까 좋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네. 이게 잘 될지 한번 네.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편하게 예, 해주시면 돼요. 네. 예, 양자 중첩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카드를 보시면은 여기 숫자 1이 쓰여져 있고요. 뒤에는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숫자에 집중을 해보죠. 양자 중첩은 이 숫자 1이 위를 향하는 그러한 상태와 아래를 향하는 상태, 이 두 상태가 중첩되어 있는 거죠. 위를 향하는 상태도 아니고 아래를 향하는 상태도 아니고 위인지 아래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보를 아직 못 끌어낸 그런 상태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요. 네. 두 상태에 동시에 존재한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사실 그렇게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예, 그런 상태라고.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상태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제3의 상태, 양자 중첩 상태. 이제 이것을 하나의 카드가 아니라 두 개의 카드로 한번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1이 쓰여져 있는 두 개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카드는 하나가 위를 향하면은 또 하나는 아래를 향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둘이 원래 붙어 있었는데 얘네들이 결국에는 떨어지면서 어쨌든 한쪽이 위쪽이면 한쪽은 아래쪽이 가게끔 이미 그 상태가 구현이 돼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한 조건이 처음에 주어진 겁니다. 네네. 1이라는 물리량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1이라는 물리량을 이쪽이 가져갔는지 아니면은 이쪽이 가져갔는지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그건 네네. 측정을 안 하는 겁니다. 네네. 즉 이쪽 1이 위를 향하는 경우와 이쪽은 아래를 향하는 경우와 이쪽이 아래를 향하고 이쪽이 위를 향하는 경우가 양자적으로 중첩이 돼 있는 것. 이것이 양자 얽힘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개가 이제 얽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이 한쪽에 1인지 혹은 0인지 위를 향하는지 아래를 향하는지를 보는 순간 이쪽에 결정이 되는군요. 상태를 즉시 결정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고전적인 확률로 생각을 한다면 뭐 당연하지. 이쪽의 정보를 알면 저쪽의 정보가 당연히 연관돼 있으니까. 가위바위보 했는데 나 졌어 하면 상대방이 이겼구나. 그건 뭐 너무 당연한 트리비얼한 그런 네. 이야기 같은데 네. 그런데 양자역학적으로는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양자 중첩이라는 것은 이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는 거다. 즉 양자 중첩 상태로 이쪽의 그 카드의 운명이 이쪽의 카드를 보기 전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다가 그 이쪽의 카드를 보는 순간에 이쪽이 결정돼 버린다라는 그러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이것을 스푸키 액션 에더 디스턴스, 유령 같은 원거리 상호작용이다 가지고 못마땅하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게 빛의 속도보다 빨리 어떤 정보가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이 두 개의 물리계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한꺼번에 뭔가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측정이 일어나는 것이다. 너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가 전체의 그냥 양자 상태인 것이죠. 그럼 이게 100억 광년 떨어져 있어도 100억 광년이든 뭐 아무리 많이 떨어져 있어도 그 막 보이지 않는 끈 이런 건 연결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 패러독스를 풀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이 접근했던 게 사실 그런 거죠. 사실은 이쪽에서 측정하기 전에 저쪽에서 이미 결정돼 있었던 거다. 1이 위를 향하든 아래를 향하든 그것이 결정돼 있었던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걸 시도했던 것이죠. EPR 패러독스라고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가정을 했냐면 딱 두 가지 가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실제론이라는 가정인데요. 측정하는 순간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 팬시한 툴이 없어서 그걸 직접 못할 뿐이다.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너무 그 단어 선택을 잘 해주셨네요. 그런 팬시한 툴이 없어가지고 그걸 알아내지 못할 뿐이지 양자역학의 이런 불완전한 방식으로 양자 중첩이라는 희한한 방식으로 기술을 할 뿐이지 물리적 실제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아인슈타인이 여기에 대해 상당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 측정하고 관측하고 독립적인 물리량의 존재 이거를 아주 믿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는 빛보다 빠른 물리적인 영향을 서로에게 미칠 수 없다. 네. 이걸 국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소성과 실제론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국소적 실제론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이 두 가지를 이제 통합적으로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은 불완전한 이론이다. 언젠가 팬시한 툴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 이제 아인슈타인의 결론이었죠. 근데 아인슈타인이 틀린 거였죠. 결국은 아인슈타인이 틀렸다라는 것이 현재까지는 정설이죠. 그럼 어떻게 이 사이에 뭔가 이게 연결돼 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느냐? 그게 바로 벨의 부등식 그리고 양자 비국소성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사후적으로만 알 수 있어요. 사후의 통계를 쫙 보니까 양쪽에 고전적인 그러한 상관관계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뭔가 물리적 실체가 있는 것이다 라고 또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고전적으로는 넘을 수 없는 그러한 그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정확하게 정해주는 게 바로 벨의 부등식이고요. 그 아인슈타인의 그 스피릿에 의해서 벨이 만든 그 부등식의 한계를 넘는 결과들이 나오는군요. 그러한 상관관계들이 관측이 된 것이고요.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입증하는데 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한 반세기가 걸린 것 같네요. 아인슈타인의 그 철학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 같다라는 그 결론에 이제 이른 것이죠. 그거의 상징적인 게 2022년 예, 노벨상을 수여한 거고요. 세 분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처음에 그 실험을 개척했던 클라우저, 얽힘 상태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더 발전시킨 아스페, 허점 없는 벨 부등식 실험을 하면서 양자 과학 기술을 발전시킨 차일링거, 이 세 분이 받았는데요. 또 같은 시기에 이 실험을 하신 니스트의 한국계 미국인인 남세우 박사님도 계시죠. 그럼 남세호 박사님께서 받을 수도 있겠네요. 예, 세 사람으로 이렇게 제한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게 만약에 5명을 주면은 저는 100%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사실은 양자역학이 어떻게 보면 측정의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벨의 부등식 검증 실험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광자 검출기를 개발하는 거고요. 광자 검출기의 정확도를 높이는 겁니다. 근데 이 분야에 있어서 이분이 이제 세계 1인자라고 할 수가 있죠. 정확한 디텍터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제 아쉽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또 이 큐비트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전자라던가 그런 것들이 이런 큐비트에 들어가는 입자로 쓰인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주로 쓰이나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초전도 회로, 그리고 이온 트랩, 그리고 중성 원자, 그리고 반도체, 그 전자 스핀, 광자의 편광 상태, 다 나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어느 시스템이 가장 우위에 있는지 이야기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긴 하지만, 뭐 예를 들면은 뭐 잘 알려진 것으로 초전도하고 이온 트랩이 많이 사용되긴 하지만, 이제 이온 트랩은 이제 신뢰도가 높은데 연산 속도가 좀 느리고, 초전도는 또 그 반대 특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포톤 같은 경우에, 광자 같은 경우에는 퀀텀 커뮤니케이션에 뭐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뭐 이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 연구들이 다 지금은 패럴럴하게 다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은 일종의 그런 거네요. 우리가 적군이랑 싸울 때 보병이 있고 전차병이 있고 뭐 공군 해군이 있는 것처럼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도 각자 강점을 띠는 입자들이 달라서 그 입자들별로 거기에 특성에 맞게 분야별로 적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드렸던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팅 센터의 좀 스피릿이기도 한데요. 그러한 그 다른 시스템들끼리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한 종류의 큐빗이 담겨 있는, 시스템에 담겨 있는 그런 양자 정보를 다른 플랫폼의 큐빗으로 또 옮겨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양자 컴퓨터가 이 RSA 암호를 파괴하고 뭐 암호화폐마저 무력화한다. 뭐 너무 많이 들어본 걱정인데 실현 가능성이 과연 있는 것일까? 그리고 실제로 암호화폐 무력화가 이 양자학계에서 진작 연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비트코인 해킹되고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암호화폐 무력화를 물론 직접적으로 뭐 연구하는 분도 있고요. 뭐 그런 규모가 뭐 아주 크지는 않지만, 뭐 암호 체계와 양자 컴퓨터 연구가 직간접적으로 당연히 연관이 되어 있죠. 만약에 정말로 많은 수의 큐빗을 다룰 수 있게 된다면 언젠가, 그러면 정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암호 체계 같은 것을 상당히 이제 손을 봐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양자 컴퓨터가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풀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암호 체계를 양자 컴퓨터가 풀 수 있는 문제에서 없는 문제로 바꿔버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양자 내성 암호, 이런 것들도 연구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로 풀기 어려운 그런 암호 체계를 또 개발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양자 암호라는 게 또 있죠. 아예 양자역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암호 체계를 구축을 해나가면. 양자 컴퓨터니까 양자 암호를 더 잘 풀 수 있지 않나요? 그건 아닌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게 양자 상태는 깨지기 쉽다라는 것을 역이용한 거죠. 도청하려고 하는 순간 이 상태들이 깨져버리고 양자 커뮤니케이션을, 소통을 나누는 사람들이 이것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 너무 좋네요. 물리적인 원리에 의해서. 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저는 사실 암호를 풀어내는 양자 컴퓨터를 대비하는데 급박한 시간 스케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로 이 완벽한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는 시기는 몇 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 완벽한 양자 컴퓨터는 저는 상당히 먼 미래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 젠슨 30년 황이 정도? 그 정도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없다고 해도 저는 별로 놀라지 않을 겁니다.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인류가 달성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태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알파고 이세돌이 붙었을 때만 해도 이거 인공지능 어차피 이건 바둑 잘 되는 인공지능 끝인데 했는데 한 몇 년이 있다가 GPU를 많이 넣어보니까 어느 순간 창발성이 생기면서 다 잘하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도 이 퀀텀 점프를 할 만한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앞당겨질 수도 그럴 가능성은 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죠.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또 일어날지도 장담하기는 어렵다. 뭐 AI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약간 논리적인 문제랄까요? 네네. 좀 범용성 기술인 반면에 근데 양자 컴퓨터는 그리고 양자 기술 자체가 아주 극한 기술이랄까요? 인간이 측정해낼 수 있는 근본적인 한계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물리계 그것과 지금 싸우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요 양자 컴퓨터 어떤 장르에 대해서 학계에서도 어떤 분야를 연구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연구하시는 분들 실제 이 실험 기술을 아주 극한적으로 다루는 분들은 트라우마가 있으셔서 그런지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노벨 물리학상 2012년에 받으신 세르주 아로슈 같은 분은 사실은 실험가들한테는 이게 나이트메어다. 아주 악몽이다. 이걸 다루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또 반면으로는 알고리즘 이론을 다루는 분들은 이론적으로는 이거는 안 될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물리 법칙이 이걸 막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긍정적 전망과 다소 조심스러운 전망이 다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다소 조심스러운 전망 쪽 들어보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면 교수님은 이렇게 한 2-30년 이상 걸릴 것 같다는 게 왜 굳이 이 분야를 선택하셨나요? 저는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면에서 조금 먼 미래의 그런 일이더라도 그 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이득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파인만이 이러한 통찰을 처음에 했던 건데요. 80년대 초반에 물리계는 양자 시스템이기 때문에 고전 컴퓨터로 효율적으로 시뮬레이션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양자 디바이스가 필요할 것이다. 양자적인 간섭 효과 같은 것을 물리적으로 그냥 구현해버리고 풀어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할 때 지금 그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계속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기초과학자다 보니까 양자역학의 근본적인 검증이라든지 또 양자역학의 해석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더 배제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20년, 30년 금방 지나가거든요. 20년, 30년 후뿐만 아니라 100년 후를 그쵸.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어쩌면 이제는 이제 이 150세 시대, 200세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한다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험적 연구라는 그러한 이해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겟도 좀 무빙 타겟이고요.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문제지만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투자를 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래 속에 이 한국의 양자 컴퓨터 연구 기술력과 잠재력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미국이나 중국과 비교해 봤을 때 기술력의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양자 컴퓨터 기술이라는 게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다라는 점 첫째로, 두 번째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젊은 연구자들이 이쪽 분야에 굉장히 흥미를 많이 가지고 많이 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연구 결과들도 많이 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와 응용 쪽에 균형 잡힌 투자를 한다라면은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중심에 이 서울대학교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팅 센터가 있다. 저희도 이제 연구 개발을 또 열심히 하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이 후학 양성, 양자 기술을 우리가 좀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장의 연구 성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분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고급 인력들을 양성해내는 것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득 궁금한 게 어떤 전공의 학생들이 주로 이런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팅 센터에 지원을 하나요? 다양합니다. 그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팅 센터하고 또 협력을 하고 있는 양자 동아리가 있는데요. 서울대학교에 그 동아리 보면은 정말 물리학, 뭐 수학, 뭐 화학, 전기공학, 컴퓨터공학 다양한 전공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양자 기술이라는 것은 상당히 복합적인 기술이고 다학제적 기술이고 융합 기술이고 기저 기술, 기반 기술인 동시에 극한 기술인 동시에 또 이런 융합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융합적인 연구 개발을 계속하고자 하는 것이죠. 같은 결의 질문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양자 정보 과학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말씀 들어보니까 무조건 이 과만 나와야만 양자 정보를 할 수 있다, 양자 컴퓨터를 할 수 있다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멋진 길을 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교수님께서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이 분야에 대한 그런 흥미와 그런 열정이 있다라면은 이 분야의 연구 개발에 이제 도전해 보는 것에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 분야가 뜰 거야 뭐라든지 분야에 대한 전망에만 너무 의존하지는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는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럼 사실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제가 박사학위를 할 무렵만 해도요. 양자 정보 분야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게 되고 할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가 이렇게 커질지 우리가 잘 알기는 어렵죠. 내가 뭔가 이거를 정말 잘할 수 있고 또 흥미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첫 번째 기준으로 놓고 판단을 하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결국 지속 가능한 힘을 만들어 주는 거. 그렇죠. 그래야 또 슬럼프에도 안 빠집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산 올라가다가 이 산이 아닌가 보다 하고 또 한참 올라가 산중턱쯤 갔다가 아이고 저 산 올라갈 걸 그랬나?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양자 컴퓨터도 핵심은 저는 들어보니까 이제 중첩인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서울대 이런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팅 센터에 모인 많은 이런 연구자분들이 각자 다른 전공이고 다양한 분들이 모였지만 잘 이렇게 중첩을 유지해가지고 예, 많이 우리는 중첩돼 있고 또 많이 얽혀 있습니다. 얽혀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멋진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